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침을 위해서 조곤조곤하게 으스스한 로어 읽기 하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읽었던 그 로어에 이어서 다른 이야기들도 읽어드릴 거고요. 로어라고 하면 있음직한데 아마도 아닌 그런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으스스함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총칭으로 로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일본발 도시전설을 로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로어입니다. 1990년 토치기현의 우츠노미야시에 사는 한 남성은 매일같이 짓궂은 장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로 12일째, 오늘로 13일째. 이런 식으로 여성이 날짜를 세기만 할 뿐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30일째. 언제까지 묻어둘 셈이야?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은 남성은 결국 무서운 나머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가 강간 끝에 죽이고 산중에 묻은 여성의 것임을 생각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오늘로 12일째 뚝 끊고 오늘로 13일째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카운트가 되면서 별다른 말은 안 하고 자꾸 날짜만 세고 끊어버리니까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했는데 어느 날은 오늘로 30일째 언제까지 묻어만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퍼뜩 듣자마자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전화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서 나를 협박하고 있구나. 그런 식의 내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은 거기서부터 오는 으스스함이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실성이 있다 없다는 무서운 얘기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어떤 감정을 주는 것만으로 이 괴담 같은 것들은 그 소명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누구를 강간을 하고 죽였어. 그리고 묻었어. 그러면 아니라고 해도 심적으로 얼마나 쫄리겠어.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겠죠. 언제 들킬지 모른다? 라는 데에서 오는 기괴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부터 심적인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그런 꿈을 꿨다든지 그런 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뇌내망상 같은 게 현실처럼 느껴져서 자수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나마 이 이야기가 현실성이 있으려면은 그 정도가 이제 가능한 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그 임병장 사건 나갔을 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 임병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당시에 같은 사단의 GOP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극도의 공포감에 놓이게 되면은 진짜 헛거를 보고 헛거를 듣고 해요. 진짜로. 이게 나도 다 과장이라 생각했어. 에이, 말도 안 돼. 왜냐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혹은 안 들리는 게 들리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직접 내가 헛걸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이게 진짜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면은 헛거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런다는 게 그제서야 공감이 됐어요. 그 정도로 어떤 심적인 압박감을 받은 상태였다면 충분히 이런 식의 어떤 장난 전화가 온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약간의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로어이니까.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쇼와 시대 오이타현 모처 호수 근처에서 갑자기 교통사고의 횟수가 급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들에게 상황을 묻자 초등학생 소녀를 태우자 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감안한 행정은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아이를 보아도 절대 태워주지 마십시오 라는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뒤에 게 무서워. 그죠? 앞에 거는 그냥 괜찮거든요? 근데 뒤에 그냥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표지판을 봤는데 이런 게 써 있어 봐요. 초등학교 정도의 여자아이를 보아도 절대 태워주지 마십시오 라는 간판을 봤다? 그때부터 공포 시작이야. 그걸 보기 전까지는 안 무서운데 그 표지판을 보면서 이제 공포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요. 보통 이런 식의 그런 공포가 그거죠, 그거. 나폴리탄 괴담. 뭔지 아시죠? 그 약간 부조리에서 오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데에서 오는 기괴함 있잖아.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특집으로. 근데 이제 보통 무슨 식이냐면은 행동 강령 해가지고 한 10대 개가 써 있어. 어디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뭐뭐뭐, 두 번째 뭐뭐뭐 하는데 나중에 항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앞에 있던 항목을 부정하는 거야. 3번 항목에 적혀있는 말은 뭐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부터 기괴함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서부터 기괴함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걸 안 봤으면 별로 안 무서워. 근데 이제 이걸 본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포 시작이죠. 근데 뭐랄까, 이런 것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헛것의 일종일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택시를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길게 하신 건 아니고 잠깐. 그때 되게 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택시가 많을 때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전에 일했던 일이랑 페이가 그냥 몇 배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야, 미쳤다 이거.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거의 몇 시간 안 주무시고 계속 운전해가지고 손님을 계속 받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에는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붕 가다가 옆에 누가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손님이다 해가지고 끼익 멈췄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타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지? 왜 안 타지? 하고 싹 봤는데 아무도 없고 우체통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헛거를 보는 거지. 그게 우체통이 움직일 리도 없고 애초에 사람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너무 본인이 피곤하고 하니까, 그리고 밤이고 하면은 충분히 뭔가 헛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하여튼간에 뭐 충분히 유사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식의 어떤 헛거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 이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의 이집트 신관에는 최근 이상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발병한 사람의 머리는 점차 빠지고 피부가 벗겨져 가며 기력이 떨어지고 결국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모호한 색이 되어간다. 아직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현상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마치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의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2000년 전에 어떤 기록 같은 거에 이런 증상이 발견되는 것이 최근에 목격됐다.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나중엔 결국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다 라는 기록이 이집트 때에 있었는데, 지금 반추해봤을 때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과 거의 유사한 그런 증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방사능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가 없지 않나? 거기서부터 오는 기괴함, 그리고 정말 이집트 신관에 그런 기록이 있을까에서부터 오는 으스스함, 그 두 가지가 서로 맞닿으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is the lore이니까. 아시겠습니까? 현실성을 따지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박성진님께서 탈모 플러스 비만인데 라고 하셨는데, 조심하세요. 요즘에 이런 말 함부로 하다가 돌 맞습니다. 어디 가서.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로어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톨릭 사제 피오라는 사람은 기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 그는 손발과 옆구리 쪽에 통증을 호소했고요. 그곳에서 마치 찔린 것 같은 상처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상처에 조치를 취했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몇 분 후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지난 몇 세기에 적어도 300명 이상이 같은 증상, 이른바 성흔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흔이라는 것 자체가 뭐 성스러운 어떤 뭐랄까 데미지랄까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했을 때에 손과 발에 이제 못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심하게 당한 상태로 나중에 이제 결국 사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 부활하는 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인데, 그런 유사한 거를 겪은 사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글쎄,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뭐랄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도 뭔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으니까, 뭐 아예 거짓말은 아닐지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좀 유사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방 있죠, 한방. 한의학. 그걸 잘 안 믿거든. 근데 그 어떤 인터넷 글을 봤어요. 동상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하게 발가락이 괴사가 된 거야. 이제 양방병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병원에 갔는데, 피부과에 이거는 절단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너무 괴사가 심해서 되살릴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런 판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장 잘라내세요 했는데 누가 쉽게 자르겠어요. 자기 손가락, 발가락을. 그래서 약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이 그 한방병원에 간 거야. 근데 거기서 하는 게 침을 맞으면 된다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상에 걸린 사람인데 침으로 그게 해결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믿진 않았지만은 자르는 것보다는 일단 나을 테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해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그 경과되는 사진이 있거든? 점점 나아져. 그러다가 3살이 돋아가지고 완전 멀쩡해지는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믿지 않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뭔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런 거 봤을 때. 왜냐면은 뭐랄까, 결국은 한의학이라는 게 체내에 있는 어떤 기력? 막 이런 것들을
막혀있는 게 있으면 뚫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낫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뭐 태음인이거나 뭐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더 뭔가 양기의 어떤 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을 처방한다든지 그런 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도 잘 가진 않는데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박성진님께서 그 사진 사실 역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자꾸 초쳐? 자꾸 초쳐요? 한의학도 믿을만 할 수도 있어. 아직 모른다. 왜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기우제도 과학이었어. 그 당시에는. 지금은 기우제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진짜 한의학이 사실 진짜 사이언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짜. 제가 또 한의학을 별로 안 믿다가 언제 좀 믿었냐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비염이 되게 심했어요. 비염이. 저희 집안이 그냥 대대로 그냥 비염이 좀 있는 외가 쪽이 좀 비염에 그게 있어가지고 겨울 되거나 그러면은 꼭 그 감기 달고 살았고요. 콧물 같은 거 막 나고 막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시장에 정말 용하다는 용한 그런 데가 있다는겨.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뭘 했냐면은 발가락에 침을 놨어요. 엄지발가락에다가 침을 놓고 그리고 그거 있죠. 그 뭐라고 하지? 그 뼈 맞추는 거. 뼈를 맞추는 거를 했어. 내가 뭔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이게 뭔가 안 맞는다는 거야. 전문 용어로 그 아구가 안 맞는다고 하죠. 여기랑 뭔가 이게 안 맞는데 그래서 이걸 교정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둑 하고 엄지발가락에다가 침 맞으러 한 서너 번 갔는데 그때부터 내가 비염이 나았어.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신빙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다 믿진 않아요. 다 믿진 않지만 아주 뭐랄까 그냥 뻥 같은 얘기다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반추했을 때 이렇게 성흔 같은 게 남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그 스타니슬라브스키라는 사람이 그분이거든요. 러시아의 이제 배우분이신데, 그분께서 정립한 게 메소드 연기법입니다. 우리가 메소드 연기한다 할 때 그 메소드가 그거예요. 결국은 이제 방법론적인 연기에 대한 접근인 건데, 연기라는 게 두루뭉술한데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게 결국은. 시스템 연기법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외국은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여러 가지 연기에 대한 그 연습 같은 그런 게 적혀 있어요.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전구 있죠. 방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 방에서 전구 하나만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앉고 전구 하나만 딱 켜져 있는 방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계속 앉아 있는데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깊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난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있고 지금 태양이 굉장히 내리쬐고 있는 그런 무더운 사막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 이런 식으로 깊게 생각하면은 땀이 뻘뻘뻘뻘 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강하게 뭔가를 믿으면은 땀이 난다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훈련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로만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워낙 뭔가 발전이 많이 되면은 옛날에 그 강수진 성우님한테 잠깐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은 신체 훈련, 연기 관련된 신체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소름이 돋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소름이 바로 돋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어. 자, 보이지? 소름 돋는 거 하면서.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러니까 의외로 본인이 강하게 뭔가를 믿었을 때 어떤 신체적인 거에서 뭔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건 조금 많이 간 걸 수도 있어.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충분히 어떤 신체 이상 반응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롤러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고요. 포랭이님 그리고 라이님께서 헐 거기 어딘가요? 소개시켜주세요 하셨는데 저도 그 어떤 분께서 DM으로까지 저한테 그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어디냐고 거기가 이러면서. 근데 제가 잘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항상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가는 거라 저도 어딘지 몰라요.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 근데 제가 깜빡하고 그분한테도 답변을 못 드렸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 그 한방병원 거기는 그 시장에 있는 곳이었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점집은 재랭이고개라는 곳에 있는 곳이었고. 그렇습니다. 한의학을 안 믿는다고요? 어렸을 때 죽을 뻔해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한의학이라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 뭔가 중도의 값이 없이 너무 극단적인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포랭이님께서 눈 가리고 팔 자르는 척을 하니까 진짜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가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것들, 극도의 공포나 극도의 어떤 상황들이 신체의 어떤 거를 발현시키는 거 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다 아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까요? 1948년 런던의 한 부자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서재에서 이상한 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보통 요리의 레시피와 기행문이었습니다만 그 글자가 모두 혈액으로 쓰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추측조차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책 같은 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책이야. 그냥 레시피가 적혀있는 요리책 혹은 어떤 곳에 갔다 와서 쓴 어떤 기행문 뭐 이런 것들인 건데 잉크 대신에 전부 피로 쓰여져 있는 아주 수수께끼의 그런 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이런 게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피가 옛날에 뭔가 노예제가 있었을 때라면은 가능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을 되게 노예이니까 같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피를 짜내가지고 뭔가 썼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옛날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잠깐 알아봤을 때 그 독일 나치군의 장교를 이제 전범 재판에다 올린 거죠. 책임을 이제 지기 위해서. 그때 부인한테서 수용소민의 피부 살갗으로 만든 손수건이 발견된 적이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결국 소유물이라든지 혹은 누군가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로부터 피부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거나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제가 있는 상태였다면 그럼 충분히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48년에 사망하신 분이라면은 정말 오래 사신 분이라면 1800년대 중반쯤에도 생존을 해 계셨을 수 있을 거고 그때라면 노예제가 아마 남아있을 때였을 거니까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우리 뭐 오리털 파카 이런 거 봐라. 그 오리 털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보다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리의 어떤 신체의 일부를 우리가 충전재로 쓰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모피코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해서 입었고 돈이 많으면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살아있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리품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 그냥 잔혹한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에서 오는 그런 잔혹함 있죠.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곤충 죽이기 같은 느낌인 거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 그런 데에서 약간 유래한 책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튼 기분 나쁜 일이죠. 누군가의 피로 쓰여진 책이라니.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20년 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내고 싶은 만큼 내십시오. 3개월 시한부 인생인 카터는 이 이상한 남자의 말을 믿고 $20로 생명을 구매했습니다. 그 후 카터는 가족과 회사에게 버림받아서 20년간 거지처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20년 후의 봄, 카터는 확실히 $20 정도의 인생이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라고 하는 로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수수께끼의 남자가 3개월밖에 인생이 남지 않은 사람한테 찾아온 거지. 그래서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생명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년분의 생명입니다. 가격을 원하는 만큼 내시면 이 20년분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믿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하니까 2만원 드릴게요 해가지고 2만원을 딱 줬는데 이제 그 이후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버림받고 해서 남은 20년 동안 어쨌든 살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거지처럼 생활을 하게 됐다. 그 값을 $20로 치렀기 때문에 $20 어치만큼 20년을 살게 되었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죠. 그랬으면 큰맘 먹고 대출 크게 땡겨가지고 한 10억어치로 사지. 아쉽죠. 방금 쌀보리 오트밀님께서 인타임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인타임도 꽤 재밌는 영화였죠. 이거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아주 유사하진 않지만 이제 미래가 됐는데 그 미래에서는 사람들이 생명이 여기에 표시가 돼. 남은 수명이 그 초 단위로 막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을 벌거나 하잖아요. 근데 거기선 시간을 벌어야 돼. 일을 하면 시간을 줘. 그래서 막 커피를 사거나 치약을 짜거나 할 때마다 뭐 40초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대신 시간을 지불하는 거지. 그런 세계관이에요. 당연히 있을 수는 없는 세계관인데 그런 식의 어떤 설정인 세계관인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한 사람이었나? 그랬어.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인공이 막으려고 도와주러 갔는데 그 사람 팔을 딱 보니까 몇백 년이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엄청 부자인 거지 그 세계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남은 시간을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생명을. 그 주인공한테 생명이 다 옮겨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인타임이란 얘기가. 나쁘지 않게 재밌습니다. 뭐 배우분들도 뭐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고 저스틴 팀벌레이크
아시죠? 그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아만다 사이프리드라고 하는 그 눈이 굉장히 큰 여성분도 이제 같이 나옵니다. 글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설정이 좀 납득이 안 돼서 엄청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컨셉 자체는 되게 좀 신박하죠.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뭐가 있냐면은 거기서의 유희거리가 있거든요. 그 인타임의 그 세계관에서의 유희거리가 있어. 뭐냐면은 무슨 게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지금 UFC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겨루기 같은 걸 해. 뭐냐면은 서로가 팔을 이렇게 맞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주는 그런 식인가? 그래요. 그걸 이용해서 서로 시간을 주고 뺏는 그런 게임이 있어. 근데 그 주인공이 취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냥 시간을 다 주는 거야. 그냥 줘버려. 그냥 원래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힘의 겨루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시간을 다 주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놀라잖아. 왜냐면 여기 팔에는 남는 시간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쭉 떨어지다가 며칠, 몇 시간, 이제 몇 초밖에 안 남으니까 몇 초 뒤면 얘가 죽잖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얘가. 상대방이 당황을 해. 그래서 뭐야, 얘 미친놈 아냐? 왜 이래? 하고 당황할 때 힘이 풀려 있잖아. 그때를 틈타서 확 돌려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얘가 계속 이기거든? 나는 근데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그 주인공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몇 번 이기거든, 그 게임에서. 그런 게 좀 공감이 안 됐어. 획기적인 방법이란 생각이 들지도 않고. 여튼간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얘기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왜냐면은 결국 우린 다 언젠가 죽잖아요. 언젠가. 그 시기의 차이일 뿐 언젠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고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내 인생의 시간을 팔아서 돈이랑 맞바꾸는 거거든. 그게 이제 지폐 같은 숫자의 개념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시간은 결국 돈이야.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야, 그 영화는. 그러니까 아주 현실감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로어도 있습니다. 2000년 일본 남미가 유적 발굴을 하던 도중 어느 한 동굴에서 대량의 공룡의 뼈, 그리고 뼈와 같은 색의 바위, 그리고 그 바위를 깎는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의 바위는 공룡의 골격과 닮은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마치 공룡의 뼈를 만들다가 만 것 같다고 합니다. 그 후 세계 각지에서 차례차례로 비슷한 동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룡이란 생물은 정말로 존재한 것일까? 라고 하는 로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적 발굴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특이한 게 발견되는데 공룡의 뼈, 그리고 공룡의 뼈와 같은 색의 바위, 그리고 그 인근에는 그 바위를 깎는 도구가 발견된다는 거지. 결국 그게 무슨 뜻이겠어? 마치 옛날 사람들이 사실은 공룡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는데 공룡의 뼈처럼 뭔가 갈아가지고 뼈를 만들어서 공룡 모양의 어떤 뭔가의 조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는 아주 먼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닌데 살아있는 생명체의 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공룡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식의 이제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탄소 연대 측정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구성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바위와 뼈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팩트로만 나열하면은 당연히 공룡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Stop it. 거기까지. 그 이상 과학적인 걸 들이대면 로어가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은 무섭잖아. 그게 바로 로어인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공룡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게 무섭던데? 저는 여태까지 석유가 공룡의 사체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학교에서 배웠나? 모르겠지만 공룡의 시체가 묻혀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지각 같은 것들이 변동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서 공룡이 석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난 배웠거든? 근데 그게 아니래. 석유가 뭔지는 아직도 잘 뭔지 모른다면서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래서 이미 충격이었어. 아, 공룡이 석유가 아니었어? 하는 것부터가. 너무 문과예요, 제가? 너무 문과라서 모르는 거야? 나만 몰랐어? 나만 멍청이야? 여기서? 하여튼간에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약간 뒤늦게 발견된 사실 중에 이제 공룡한테는 사실 이제 깃털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의 어떤 조류의 어떤 그런 게 공룡의 그 먼 친척이라면서 조상이 이제 공룡이라면서 지금 남아있는 조류가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공룡은 멸종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류들도 털로 뒤덮여 있으니 공룡도 원래라면 아마도 털이 덮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티라노 복원도 같은 거에 이제 깃털이 막 덮여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던데 개인적으로 공룡은 털이 없어야 멋있지 않나. 아니 뭐 알겠어. 과학적으로 뭐 조류의 먼 조상이다 뭐 이런 거 다 알겠다 이거야. 근데 공룡에는 털이 없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공룡만큼은 이 정도의 판타지는 과학자들이 좀 지켜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공룡의 털이 있으면 멋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공룡이니까. 하여튼 그래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K 신부라는 사람은 고아원도 경영하는 신의 가르침을 지키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은 점차 빚이 늘어나서 사채업자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그에게 자살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독극물을 마시고 옥상에서 목을 매단 후 손목을 칼로 긋고 권총으로 머리를 쏘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던 거네. 하지만 줄은 끊어졌으며 탄환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목에 피는 응고가 되었고 마셨던 독극물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에서 투신을 했지만 그는 가벼운 외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요약을 좀 다시 하자면은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는 어떤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점차 이제 경영난을 겪으니까 빚 같은 걸 이제 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사채업자가 어이 이봐 신부 아저씨 그렇게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 갚어 하면서 사고사인 것처럼 혹은 뭐 사망했기 때문에 생긴 보험금인 것처럼 해서 그 돈으로 갚아라 자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종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에서의 자살을 다 시도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거야. 마치 신께서 그를 지켜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신의 가호가 신부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결코 죽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이유인데 왜냐면은 본인이 뭔가 죄를 지으면 뉘우치면 돼. 근데 자살을 하면은 뉘우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근데 이미 죄를 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은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아니 너무 빈틈없이 너무 많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외상 혹은 뭐 내상 이런 걸 다 했는데 실패했다는 그런 거니까 좀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만 만약에 굳이 가능성을 좀 따지자면은 탄환을 발사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을 쏘려고 했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은 한 번에 시도해서 성공하는 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빗나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임병장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임병장이 마지막에 잡히게 될 때쯤에 그 사람이 원래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거든. 왜 못했냐면은 그 사람이 총을 이제 이렇게 반대로 겨눠서 가슴 쪽으로 총구를 대고 땡긴 거야, 총을. 실제로 땡겼어요, 총을. 근데 실패했어. 총이 약간 쏘는 순간에 빗나가 버려서 약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관통상을 입고 지금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안 했던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계획대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칼도 약간 뭐 정맥을 끊는 게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곳을 커팅하면은 당연히 죽을 만큼 피가 흐르지 않을 테니까 응고가 될 것이고 뭐 독극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 먹었던 그런 사약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사약을 들라 해가지고 먹는 거가 이제 각종 안 좋은 독소 같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걸 차로 우려낸 걸 마시는 건데 결국은 효과가 없으면은 하루 종일도 걸렸대요. 우리는 보통 드라마에서 죄인은 사약을 들라 라고 해서 사약을 먹으면은 먹고 얼마 안 돼서 푹 하면서 피를 푹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걸 많이 보지만 실제로는 사약이 원 큐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 그 두 번, 세 번 마시는 거야, 그러면은.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농도에 대한 개념도 처음이니까 잘 맞췄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망을 못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식의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로어가 아니다. 신의 가호로 인해서 신이 지켜주었다. 요렇게 끝맺음하는 것이 바로 as a 로어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이야기가 또 있었구나. 이걸 몰랐네? 나머지도 읽을게요. 자살로 어떤 보험금 때문에 갚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양어선을 타게 됐다는 거야. 고아원은 동생에게 맡긴 상태였고요. 어느 날 신부는 아무것도 없는 배의 갑판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이는 질식, 총상, 과다출혈, 음독, 추락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래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못 죽었잖아. 근데 한참 뒤에 그 사람이 그 사인으로 사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에. K 신부가 손자처럼 귀여워한 고아들 중에서 어느 날 일기에 꿈에 어떤 빛이 나타나서 신부님은 이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당시에 죽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신께서 이제 이 신부님께서 결국 빚을 갖게 된 것도 고아원을 경영하다가 생긴 빚인 거니까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인재다 하니까 잠깐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제서야 데려가게 됐다. 그런 식의 로어이네요. 좀 감동적인 로어이기도 하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시선들이 있잖아. 기독교나 어떤 특정 종교인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나 보다.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그 좀 무섭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보통 그런 말들은 나이가 너무 어린 채로 사망하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가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 곁에 두시려고 데려가셨나 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니 그렇게 귀엽고 착한 아이를 본인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데려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기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로어였습니다. 로어는 로어일 뿐. 여러분 원양어선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라고 박성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오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원양어선이라는 그 개념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잖아. 농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개념으로 치면은 사람들이 일컫는 그런 개념상으로는 아 이것도 하고 안 되다가 하면은 그냥 농사나 짓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이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안 되면은 그냥 그 새우잡이 배나 타지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원양어선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은 진짜 살벌하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물론 뭔가 범죄자인 분들이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보통 원양어선에 타게 되거나 그런 일들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무서운 이유로 거론되는 거는 법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무섭대요. 결국 원양어선을 타면은 한 번 나가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계속 망망대해를 떠도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간에는 경찰도 없고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없잖아. 거기서부터 완전 문명화된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게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험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도 무서움을 일조하는데 하나가 있지만 법이 없다는 게 그렇게 무섭대요. 여튼간에 원양어선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의 한 지역에는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1998년 그 경고를 무시했던 한 남성이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그는 다음 날에 실종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프랑스의 한 회사에 우편이 도착했는데 그 우편에는 당시에 실종되었던 남성의 카메라와 그가 찍었던 배경,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는 실종된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는 남성의 사진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사진을 절대 찍지 마시오 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찍어버린 거지.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남자는 실종이 되게 되었다. 한 달 뒤에 어떤 한 회사에 우편이 도착을 했는데 그 우편에는 마치 그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근데 그냥 그 사람 사진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인화가 돼서 도착을 하게 되었다. 그럼 그 사진은 누가 찍은 것이란 말이고 그 사람은 어떤 공간에 빠져버렸길래 그런 식의 괴상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단 말인가? 라는 데서 오는 으스스한 그런 이야기였네요. 예. 이거 보니까 영화 겟아웃 떠오르네. 그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 겟아웃이란 그 영화랑.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별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최면 같은 그런 걸 거는 내용인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랑 맞바꾸는 거야. 그런 데에서 벌어지는 얘기인 거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사실 컨셉도 무섭지만 연기가 진짜 살벌해서 무섭습니다. 거기에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의 장면이 나오거든. 어딘가에 침잠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마치 물속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뭔가?
사진 속에 마치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하여튼간에 으스스한 이야기고요. 겟아웃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지만 결말부가 상당히 아쉬운 영화였다. 그거를 만든 분이 이제 그분이잖아. 키앤필이라는 미국의 코미디언 같은 그런 듀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던 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건데 난 개인적으로 그분 영화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이 만들었던 영화를 다 봤는데 자꾸 흑인 사회에 대한 어떤 억압받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유법을 자꾸 써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정치색을 영화에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컨셉이 재밌으니까 나오면 꼭 보게 돼요. 이번엔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다음 차기작이 어스라는 거였는데 한 가족이 어떤 뭐 캘리포니아인지 어딘지 그런 데에 산장 같은 데에 놀러 가게 됐어. 그래서 평범하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밤에 아내가 남편을 불러요. 여보, 창 밖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여보, 이 시간에 누가 하면서 밖을 딱 봤는데 가족이랑 완전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밖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가로등 아래에서 그림자처럼 이게 아주 가만히. 근데 그 영화가 뭐랄까 되게 기괴한 게 그 장면이 난 되게 무서웠거든. 그 어스에서. 왜 무섭냐면요, 역설적인 거야. 공포라는 게 결국 옛날에 오두막이 있었는데 이러면은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근데 그 영화는 왜 무섭냐면은 그 장면, 그 4명의 가족, 다른 그 가족, 그 집 밖에 있는 가족이 서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 그냥 4명이서. 근데 영화가 계속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뛴단 말이야. 그래서 막 집으로 막 쳐들어와, 그 4명이. 그러면서 이제 완전 난리가 나잖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막 침입자가 오려고 하니까. 그게 서스펜스를 굉장히 잘 다뤄요. 그 감독님이. 그런 식의 어떤 깜짝 놀래키는 그런 게. 근데 막 잔인해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연출적인 재미가 있어.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자꾸 흑인 사회에 대한 어떤 억압과 핍박과 그런 것들을 다 다루려고 해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뇌의 고차 기능 장애 때문에 공간의 반 정도를 느끼지 못하는 이 병은 시야의 절반을 무시해버립니다. 식사 때에도 반찬을 절반 정도 남겨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나나를 반밖에 먹을 수 없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반 먹다가 버린 바나나가 몇 박스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뇌에 어떤 기능이 좀 장애가 있으면은 반 정도 그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뭐 시각적이든 감각적이든.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사람의 환자 주변에는 반만 남아있는 채로 반만 소비한 뭐 바나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딱 반 정도만 쓰고 버려지던 그런 것들이 주변에 즐비하다는 거죠. 어떤 거를 다 하지 못하고 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증상이 있다? 상당히 좀 으스스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 말고 아예 그게 있지 않나요? 그 외계인 손 증후군인가? 그런 게 있지 않아? 검색 잠깐 해볼까요? 외계인 손 증후군에 대한 나무 위키 문서입니다. 영어로는 Alien Hand Syndrome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증상이랑 좀 유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뇌에서 자반구와 우반구를 연결해주는 뇌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파괴가 되거나 어떤 유사한 이유로 없어지게 되면은 뇌 2개가 서로의 어떤 공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뇌가 분리가 되게 되면서 어떤 환자들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보이는데 에일리언 핸드 신드롬이라고 그걸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증상이 뭐냐면요, 한쪽 팔이 자기의 의지랑 상관이 없이 움직여요.
근데 마치 어떤 목적을 띈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손, 왜냐면 뇌가 반대. 자, 우뇌는 좌측을 관장하고 좌뇌는 우측을 관장합니다. 근데 이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게 사라진 사람들은 자기가 한쪽은 컨트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상적인 쪽 손으로 와이셔츠의 단추를 채우면은 다른 쪽 손이 의지랑 상관없이 푼다는 거야, 단추를. 담배를 물었는데 외계인 손이 그 담배를 뺐습니다. 컵을 들었는데 외계인 손이 그 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외계인 손이 자신의 얼굴을 계속 때립니다. 혹은 외계인 손이 자신의 목을 조릅니다. 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말하자면 한쪽 손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마치 다른 쪽 손을 외계인이 조종하거나 팔 자체에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증상입니다. 그 실상은 뇌량이 제 기능을 못해서 한쪽 뇌가 하는 일을 다른 뇌가 몰라서 일어나는 사고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그거인 것 같더라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학자가 제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게 결국 뭐냐면요. 한쪽 손으로만 해야 되는데 왼손도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증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컵을 들겠다. 오른손으로만 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으로 들었어? 난 오른손만 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왼쪽도 드는 거야, 컵을. 난 컵을 들 거야. 왼손으로도. 요런 식으로 가면은 이미 내가 컵을 들고 있잖아. 근데 왼손으로도 이걸 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뺏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고, 담배 같은 것들도 내가 오른손으로 담배를 피울 거야. 피우고 있어. 근데 왼손으로도 피울 거야 하니까 얘가 뺏는 거야, 담배를.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그런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외계인 손 증후군에서 약간 유래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이 되게 좀 이상해서 기억에 남아있어요.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렇고요. ZXCBV님께서 자체 금연 캠페인. 근데 자체 금연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얘가 들던 손으로 반대 손으로 뺏어서 아마 또 필걸요? 아마.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미치겠죠? 안달 복달 나죠? 하지만 이렇게 박수 칠 때 떠나야 정말 재밌는 방송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2003년 독일 한밤중에 하늘에서 10분에 걸쳐서 푸른 빛이 여러 번 번쩍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그 일이 일어난 다음 마을 주변 산들의 높이가 400m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막 번쩍번쩍 하면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막 치는 그런 날씨였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이거 벼락을 동반한 뭐 그런 폭풍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묘하게 저쪽에 있던 동네 산의 높이가 낮아진 것 같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번개를 맞아가지고 산이 깎인 거야? 높이가? 그 푸른 빛이라는 게 사실은 천둥이 막 그 돌을 막 강타하면서 생긴 빛이었다는 걸까?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산이 높이가 낮아졌다는 건 처음 들었어. 거기서부터 뭔가 오는 기괴함이 있네요, 분명히. 글쎄, 이건 뭐 더 할 말이 없네? 그죠? 관련된 거가 너무 처음 듣는 생경한 얘기라서 딱히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할 말이 없는 거, 그것도 로어의 일부이니까 꼭 모든 것에 토를 달 수 없어요.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하려고 하지 마. 테넷이란 영화 있지 않습니까? 테넷,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란 영화가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뭐 그런 거였거든. 테넷. 그 영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영화가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까 그 천둥 쳐가지고 산이 조금 키가 작아졌다,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다 느낀 거예요. 오, 으스스한데? 재밌는데? 그럼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알로어이니까.